청취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빅테크 리더들이 진지하게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지금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앞으로 쏟아질 그 AI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미국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연간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오직 인프라 구축에만 막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950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폭발적인 인프라 전쟁의 한가운데로 직행해 보겠습니다. 형태없는 AI의 세계를 물리적으로 꽉 지탱하고 있는 척추 같은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2026 3분기 실적, 그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자본과 전력의 체스 게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950조 원이라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현재 AI 산업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장벽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물리적 한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짜내도 결국 전기를 먹고 열을 뿜어내는 실리콘 칩 위에서 돌아가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 속도를 인프라랑 전력망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바로 이 병목을 뚫어내는데 기업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이걸 예견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2년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100메가와트급 다이렉트 투 칩, 그러니까 액냉식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냈죠. 여기서 그 다이렉트 투 칩이라는 기술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고 싶네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에어컨이나 팬을 막 돌려서 찬 공기로 서버열을 식히는 공냉식이었잖아요. 네.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최신 AI 칩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공기로 식힐 수 있는 물리적 한계치를 이미 한참 넘어섰습니다. 공기가 기본적으로 열을 전달하는데 그다지 효율적인 매질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투 칩은 서버의 발열원, 즉 칩 자체에 차가운 특수 냉각액을 직접 순환시켜서 열을 쫙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약간 자동차 엔진 열을 식히는 수랭식 라디에이터 같은 원리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수십 배 높은 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녹아내릴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와, 칩이 녹아내릴 정도라니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액냉식 인프라를 설계하고 대규모로 가동하는 게 단순히 파이프 몇 개 더 연결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누수 위험도 통제해야 하고 냉각액 순환 압력 조절까지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지금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가동 중인 이 세계 유일의 100메가와트급 최첨단 시설조차 전체 그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량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100메가와트도 엄청 거대한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캠퍼스들 총합이 무려 900메가와트라면서요. 네, 노스다코타에 짓고 있는 폴라리스 포지1이 400메가와트 규모의 코어 위브 전용 캠퍼스고요. 그 옆에 폴라리스 포지2가 200메가와트 규모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남부에도 300메가와트 규모의 델타 포지1 캠퍼스를 동시에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총합 900메가와트라면 거의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통째로 삼키는 수준 아닌가요?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죠. 그걸 오직 연산 장비들 돌리고 식히는 데만 쓰겠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부동산이랑은 완전히 다른 셈법이 적용되거든요. 보통 건설 인력 1200명 정도를 동원하려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이 날씨 좋고 인프라 잘 된 곳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한겨울이면 다 얼어붙는 노스다코타 같은 극한의 환경을 선택한 걸까요? 그 취 자체가 엄청난 비용 절감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거대한 냉각탑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기적적으로 아낄 수 있거든요. 기후 자체가 냉각기가 되는 거네요. 이른바 자연냉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짜 핵심은 전력망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노스다코타가 전통적으로 에너지가 풍부한데 인구는 적어서 잉여 전력이 꽤 많거든요. 복잡하고 이미 포화 상태인 대도시 전력망을 비집고 들어가는 대신에 아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외곽 지역을 선점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역 당국 입장에서도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고 세수가 확보되니까 인허가나 세제 혜택을 막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춥고 황량했던 외곽 지역이 AI 시대의 거대한 연산 공장을 품은 새로운 금광으로 변모한 셈이네요. 약간 21세기의 철광석이 전력이고 거기서 재련되어 나오는 철광이 연산 능력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물리적 확장이 실제 회사 장부에는 어떻게 숫자로 찍히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폭발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총수익이 1억 2,66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무려 139%나 전패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100메가와트 액냉식 시설이 온전히 가동되면서 임대 수익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 결과로 조정된 에비타, 즉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이 4,410만 달러에 달했고요. 기존에 하던 비트코인 채굴용 데이터 센터 부문도 7% 성장했더라고요. 1억 1,960만 달러 자산에서 1,390만 달러 영업이익을 냈으니 뭐 완전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수익 창출 능력이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는 강력한 신호죠. 근데 사실 이 실적 보고서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열광하면서 밑줄 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당장의 분기 수익이 아닌가요? 네, 바로 수주 잔고, 백러그입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현재 무려 160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계약된 임대 수익 백러그를 쥐고 있거든요. 와, 22조 원이요? 네, 코어위브랑 110억 달러, 그리고 익명의 투자 적격 등급 하이퍼스케일러와 55억 달러 계약이 맺어져 있죠. 그 말은 건물을 완공하고 전력만 딱 꽂아주면 향후 15년에서 30년 동안 이 거대한 수익이 매달 확정적으로 꽂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인프라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미래 현금 흐름의 가시송을 완벽하게 확보한 겁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회사의 재무 구조를 좀 뜯어보다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움직임이 하나 보인단 말이죠.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회사 자체의 혁해 인크의 확장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정작 수익성 높은 클라우드 사업부는 이사회 결정으로 떼어내기로 했잖아요. 3분기에 클라우드 사업부가 1,810만 달러라는 꽤 괜찮은 수익을 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회사는 이 사업부를 메가 계정 자산으로 재분류하면서 5,970만 달러라는 거대한 비연금성 상각 처리까지 단행했습니다. 장부상으로 손실을 털어내고 엑소바이오닉 홀딩스랑 합병시켜서 크로노스케일이라는 독립법인으로 분리해버렸잖아요. 네, 완전히 분리시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상각 처리는 단순한 회계적 절차가 아니거든요. 지금 AI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GPU 임대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인 완전 초호황기잖아요. 단기적으로 엄청난 마진을 당길 수 있는 노다지인데 이 사업부를 굳이 5,970만 달러의 장부상 타격까지 입어가며 본체에서 떼어냈다는 건 아주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 치밀한 의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본체를 순수한 부동산 및 인프라 기업으로 포장하기 위한 셋업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 같지만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감탄이 나오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피벗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두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성격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전형적인 채권형 비즈니스입니다. 거대한 건물 짓고 전력 연결하면 15년에서 30년 동안 변동성 없이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죠. 보수적인 은행이나 인프라 펀드들이 아주 사랑하는 장기 수익 모델이네요. 반면에 최신 엔비디아 칩 사서 서버 구축하고 고객한테 컴퓨팅 파워를 단기로 빌려주는 GPU 클라우드 서비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 이익률은 높지만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서 칩 가치가 2년, 3년이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끊임없이 막대한 자본을 재투자해야 하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벤처형 비즈니스군요. 건물은 감가상각이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데 최신 GPU는 몇 년만 지나면 구형이 돼버리니까요. 네, 장부에서 가치를 깎아내야 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결국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마리 토끼가 한 재무제표 안에 섞여 있으니까 보수적인 인프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대로는 거대한 캠퍼스를 지을 조단위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오기 어렵다고 판단했겠어요. 그래서 그 이질성을 분리해내는 외과 수술을 단행한 겁니다.
장부상에서 감가상각 손실을 깔끔하게 털어내고 크로노스페이를 독립시킴으로써 본사는 이제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인프라 기업으로 시장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벤처 성향 투자자들은 크로노스케일로 가고 수십억 달러의 싼 이자 자금이 필요한 본사에는 안정성 추구하는 기관 자본이 모이도록 아주 최적의 세팅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리스크를 덜어내고 본체를 말끔하게 정비한 이유가 바로 다음 스텝에 숨어 있죠.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훌륭한 임대 계약서를 들고 있어도 결국 이 거대한 인프라 심장을 뛰게 할 진짜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진정한 병목 현상인 전력망 확보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여기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다코타 지역 전력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정말 기발합니다. 직접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베이스 일렉트론이라는 독립발전 사업자랑 밥코겐 윌콕스가 추진하는 1.2기가와트 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1.2기가와트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뿜어내는 전력량과 맞먹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플라이드는 이 막대한 프로젝트에 직접 돈을 투입하거나 운영 리스크를 떠안지 않습니다. 대신 베이스 일렉트론이 5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하거나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를 할 때까지만 제한적인 실용 보증을 서주는 구조를 짰어요. 네, 그리고 그 보증의 대가로 지분 10%를 챙기고요. 전 이 상황을 보면서 딱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서부 개척 시대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금광을 돌리려면 전력이라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수원이 마를까 봐 걱정되니까 근처 강에서 물 끌어오는 수자원 개발 회사에 보증 서주고 파이프라인 구축하게 돕는 거죠. 오, 완벽한 비유네요. 근데 댐을 직접 관리하다가 무너지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막대한 파산 리스크는 지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보증은 서줄 테니 성공하면 지분 10%만 넘겨 하고 철저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랄까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전력 발전 사업이랑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짊어져야 할 리스크의 성질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본업인 데이터 센터 임대는 고객사 측에서 서버를 켜든 끄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15년치 임대료가 꼬박꼬박 보장되는 철통 같은 비즈니스입니다. 네네. 하지만 거대한 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했는데 송전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요가 뚝 떨어지면 그 막대한 매몰 비용이랑 운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무거운 비즈니스죠. 만약 본사가 직접 발전소를 지었다면 아까 클라우드 사업표 떼어내면서까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안정적인 인프라 기업 정체성이 다시 무너져 버렸겠네요. 그렇죠. 보수적인 은행들이 그 발전소 운영 리스크 보고 대출 금리를 확 올려버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베이스 일렉트론을 철저히 독립적인 회사로 두고 발전 리스크를 격리한 거군요. 결과적으로 자신들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일 전력망은 확보하면서 본체의 재무 건전성은 꽉 지켜냈고요. 네. 게다가 베이스 일렉트론이 생산한 전력은 어플라이드 데이터 센터에만 독점 공급되는 게 아니라 지역 전력망 전체에 풀리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맞아요. 실제로 이 구조 덕분에 노스다코타 지역 납세자들에게 3,100만 달러의 요금 절감 효과를 줬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지역사회 지지도 얻으면서 주주들에겐 지분 10% 업사이드까지 안겨주는 그야말로 리스크 외주화의 교과서적인 해징 전략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싹 맞춰지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이를 활용할 입지도 확보했고 전력 문제도 리스크 없이 해결했어요. 장부도 아주 예쁘게 다듬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무거운 과제가 남았네요. 이 수조 원짜리 거대한 캠퍼스들을 짓기 위한 현찰 조달 문제죠. 네, 현재 재무 상태를 보면 현금이 21억 달러, 자본이 16억 달러인데 부채가 무려 27억 달러에 달합니다. 당장 2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의미한 부채는 없다고 해도 27억 달러라는 숫자는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최근에 폴라리스 포지2 캠퍼스를 지으려고 2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6.75% 선순위 담보채권 발행을 마쳤죠. 이제 폴라리스 포지1에 남은 150메가와트 자금 조달만 남겨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자금 조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요 고객사인 코어유의 특수 목적법인 신용등급이 기존 BB에서 A3로 수직 상승했다는 소식이죠.
코어위브 본사가 무조건적인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5천만 달러 규모 신용장까지 끊어주면서 뼈를 깎는 구조적 개선을 이뤄낸 덕분입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기업 알파벳 등급 하나 바뀐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BB 등급은 정크본드고 A3는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튼튼한 투자 적격 등급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등급 하나가 회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물리적인 현금 흐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맞죠? 네, 이 대목이 오늘 딥다이브의 재무적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비즈니스는 건물을 잘 짓는 것만큼이나 자본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싸게 빌려올 수 있는지가 곧 순이익과 직결되니까요. 네네. CFO인 사이달 모만드 설명에 따르면 이번 신용등급 상승으로 채권 발행 시 얹혀지는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가 기존 350에서 450bp 수준에서 200bp 중반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bp가 1%포인트니까 금리가 거의 1.5에서 2%포인트 가까이 깎인다는 얘기네요. 3조 원 대출 규모를 생각하면 매년 이자 비용으로만 수백억 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이자를 깎은 게 아니라 그냥 영업이익이 수백억 원 더 생겼다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아주 정확한 계산입니다. 이들이 그리는 재무적 청사진은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 리파이낸싱이라는 마법을 통해 완성되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물을 짓는 초기 단계에는 불확실성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이자를 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고금리 대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건물이 무사히 완공되고 아까 말씀하신 A3 등급의 우량 고객사들이 입주해서 15년짜리 임대료를 내기 시작하면 리스크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때 회사는 미래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ABS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기존의 비싼 대출을 훨씬 저렴한 이자로 갈아타는 차환을 단행하는 거군요. 비싼 건축 대출을 싼 장기주택 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거랑 똑같네요. 네, 완벽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 차익이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와, 건물을 다 짓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공학을 통해 부채 해지를 세탁하는 그 지점이 진짜 수익이 폭발하는 티핑 포인트였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투자 저격 하이퍼스케일러와의 튼튼한 계약 덕분에 맥쿼리 자산운용으로부터 무려 41억 달러의 우선주 자금 조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다고 하죠. 회사가 향후 5년 내에 연간 10억에서 20억 달러 순영업이익을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건전한 수준으로 통제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었던 바탕에 이런 치밀한 재편이 깔려 있었네요. 결국 기술력으로 발열을 통제하고 독립발전소 투자로 전력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신용등급 상승을 레버리지 삼아 자본 비용을 극소화하는 과정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9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쩐의 전쟁터에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영토를 넓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 열고 챗 GPT에 무언가 물어보실 때 그 경험은 구름처럼 매끄럽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 1초의 응답을 위해서 현실에서는 눈보라 속에서 5기가와트가 넘는 쇳덩어리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전력 모자랄까 봐 발전소를 짓고 이자 깎으려고 신용등급 쥐어짜내면서 수조 원 빚을 굴리고 있죠. 무형의 마법 이면에 이렇게 무겁고 필사적인 물리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뜨거운 전쟁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성취를 보다 보니 마음 한편에 아주 서늘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지역 주민들에게 3,100만 달러 요금을 아껴줬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황량한 상생 결과죠. 하지만 AI의 식욕은 멈출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직접 국가 전력망 확장에 뛰어드는 이 흐름 끝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수십 년 뒤 인류의 전력망은 우리 사람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설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연산하는 알고리즘들의 열을 식히는 데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스마트폰 켤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서늘한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밤 휴대폰 충전기 꽂으실 때 그 보이지 않는 연산 공장의 미래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